김병호 65세의 저녁은 언제나 적막감으로 시작되었다. 해가 저물고 낡은 연립주택의 작은 방에 어둠이 스며들면 세상에 오직 그만이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고독이 심장까지 시리게 파고들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지만 빈자리는 전혀 메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크고 시리게 다가왔다. 텔레비전 옆에 놓인 아내의 영정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병호는 소주병을 기울이며 탁자 위에 놓인 마른 김치 조각을 안주 삼아 중얼거렸다. 여보, 거기선 잘 지내고 있어 나는. 그냥 이렇게 버티고 있어. 대답 없는 메아리.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남은 소주를 한 번에 털어 넣었다. 알코올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의 뜨거움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감각이었다. 이대로 방 안에만 있다가는 질식할 것 같았다. 병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낡은 점퍼를 걸쳤다.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정해져 있었다.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망원시장이었다. 온갖 생선 비린내와 고소한 기름 냄새,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뒤섞인 시장은 그의 적막한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활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언제나 겉돌았다. 시장 골목을 가로질러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한 작은 지하 노래방. 기억이라는 낡은 간판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내려가자 익숙한 냄새가 그를 맞았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희미한 방향제, 그리고 누군가 부르고 나간 노래에 여운이 뒤섞인 공간. 그곳은 병호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어서 오세요, 병호 씨. 또 혼자 오셨네요. 카운터 너머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노래방 사장 이선희 62세였다. 단정하게 자른 단발머리에 옅은 화장, 그리고 언제나 따뜻하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미소를 띤 여자.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노래방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네, 사장님. 혼자가 편합니다. 병호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선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시원한 맥주 한 병과 마른 땅콩 한 접시를 내밀었다. 늘 주는 서비스였다. 그녀의 작은 배려가 병호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일이 고되셨나 봐요. 택배 일이라는 게 그렇죠 뭐. 젊은 사람들 따라가려니 뼈마디가 쑤십니다. 그래도 정정해 보이세요. 늘 노래로 푸신이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선희의 말에 병호는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그는 늘 앉던 샘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마이크를 잡고 익숙한 트로트 전주를 틀었다. 구성진 멜로디에 맞춰 목청껏 노래를 부르다 보면 낮 동안 쌓였던 고단함과 가슴속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내 나이가 어때서. 그의 노래는 언제나 아내와 함께했던 젊은 시절을 향한 그리움이었다. 노래를 2곡쯤 불렀을까 잠시 목을 축이러 밖으로 나온 병호는 카운터에 앉아 조용히 뜨개질을 하는 선희의 모습을 보았다. 집중하는 그녀의 옆모습은 단아하고 우아했다.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하나 키워 출가시킨 뒤 혼자 이 가게를 지키고 있다는 그녀의 사정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도 자신처럼 이 공간에서 고독을 견디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장님은 노래 안 부르세요. 이렇게 좋은 기계를 두고. 병호의 말에 선희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어머, 저야 듣는 걸 더 좋아해요. 손님들 노래 들으면서 옛날 생각도 하고요. 나중에 손님 없을 때 사장님 노래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의 말에 선희의 얼굴에 옅은 홍조가 피어올랐다. 그 순간 노래방 문이 열리며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쿠, 우리 선희 사장님, 오늘도 미모가 여전하시네. 근처 순대국밥집 사장인 박미경 60세이었다. 그녀는 몇몇 시장 상인들과 함께 들어서며 선희를 향해 과장된 인사를 건넸다. 날카로운 눈매와 억지로 만든 웃음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여자였다. 미경의 시선은 선희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그 옆에 서 있는 병호를 위아래로 훑었다. 알아, 최 영감님도 계셨네. 둘이 무슨 좋은 얘기라도 하셨수.
미경의 말투에는 교묘한 가시가 박혀 있었다. 병호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며 짧게 목례만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등 뒤로 들려오는 미경의 목소리가 귀에 박혔다. 글쎄 말이야, 우리 선희 사장님은 남자 손님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아. 밤늦게까지 혼자 오는 남자 손님들이 끊이질 않으니 무슨 비결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다른 상인들이 애매하게 웃었다. 비결이라는 단어가 유독 날카롭게 병호의 귓가를 찔렀다. 그는 애써 그 말을 무시하려 노래 볼륨을 높였다. 그날 밤 노래를 마치고 계산을 하러 나왔을 때 미경 일행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 평소처럼 선의와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찼다. 집으로 향하던 길 단골 포장마차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그를 불러 세웠다. 오래된 친구 동수였다. 어이 김병호 오랜만이네. 이리 와서 한잔해.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었다. 병호는 자리에 앉아 동수가 따라주는 소주를 받았다. 몇 잔의 술이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동수가 능글맞은 표정으로 병호의 어깨를 툭 쳤다. 야 병호야, 너 저 시장 끝에 있는 기억 노래방 자주 간다며? 그냥 노래 부르러. 왜? 에이 뭘 새삼스럽게, 거기 사장 말이야. 동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비밀이라도 말하듯 속삭였다. 너 그거 아냐? 저 사장 돈 좀 얹어주면 노래방 문 잠그고 2차까지 다 해준다는 소문이 파다해. 아주 화끈하다고 하던데. 순간 병호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듯했다.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이 파르르 떨렸다. 낮에 들었던 박미경의 교활한 목소리와 동수의 저속한 말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무슨 헛소리야. 병호는 겨우 한마디를 뱉어냈지만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헛소리는 무슨, 시장놈들이 다 아는 얘기야. 그러니까 밤늦게 남자 손님들이 끊이질 않지. 너도 조심하라고. 괜히 마음 줬다가 돈만 뜯기지 말고. 동수는 낄낄거리며 술잔을 채웠다. 하지만 병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길 건너편 어둠 속에서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기억이라는 간판에 고정되어 있었다. 늘 따뜻하고 단아하게 웃어주던 선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미소 뒤에 정말 그런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작은 친절과 배려도 모두 계산된 행동이었을까? 따뜻한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공간이 한순간에 의심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변해버렸다. 병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자신을 감싸던 고독보다 더 차갑고 잔인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날 밤 김병호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들 수 없었다. 친구 동수의 저속한 목소리와 박미경의 비아냥거리는 얼굴이 번갈아 떠오르며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돈만 얹어주면 화끈하다고 하던데. 잔인한 단어들이 독처럼 퍼져나가 이선희의 단아한 미소를 더럽히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쿵쿵쿵. 심장이 불안하게 울렸다. 늘 위안을 주던 아내의 사진조차 오늘따라 그를 질책하는 듯했다.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도 없소. 사진 속 아내의 미소가 묻는 것 같아 그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이성과 감정이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싸웠다. 선희가 보여준 따뜻함과 친절은 진심이었을 것이다. 이성이 말했다. 하지만 시장 바닥에 끈질긴 소문들, 그리고 남자 혼자 사는 자신에게 유독 친절했던 그녀의 태도를 떠올리면 의심의 싹이 독버섯처럼 자라났다. 며칠이 흘렀다. 병호는 일부러 시장을 빙 둘러 다른 길로 다녔다. 노래방이 있는 골목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선희의 얼굴이,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더 간절하게 떠올랐다. 고독은 중독과 같아서 잠시 맛본 따뜻함을 쉽게 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택배 배달을 위해 시장 근처를 지나던 그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다. 과일 가게 앞에서 신중하게 사과를 고르는 선일이었다. 옅은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가지런한 단발머리. 누가 봐도 정갈하고 고운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 어디에서도 소문이 말하는 추악한 여자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순간 병호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숨겼다. 트럭 뒤에 쪼그려 앉아 심장이 멋대로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길을 잃는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다. 선희는 그를 보지 못한 채 장바구니를 들고 조용히 반대 방향으로 사라졌다. 병호는 그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밤 그는 결국 술 기운을 빌려 다시 기억의 계단을 내려갔다. 그리움이 의심을 이긴 밤이었다. 오셨네요. 카운터에 앉아있던 선희가 그를 발견하고 짧게 인사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다. 따뜻하게 피어오르던 미소는 없었고 목소리도 어딘지 모르게 서먹했다. 그녀 역시 병호의 갑작스러운 침묵과 부재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네. 병호는 무뚝뚝하게 대답하며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곧장 3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는 노래책을 펼치지도 마이크를 잡지도 않았다. 그저 테이블에 앉아 맥주만 영업 후 들이켰다. 방음문 너머로 다른 방의 노랫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의 공간은 지독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선희애는 카운터에 앉아 방문에 달린 작은 유리창으로 병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노래는 부르지 않고 술만 마시는 남자. 며칠 만에 나타나 낯선 사람처럼 구는 그가 걱정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서운했다. 내가 무얼 잘못했나? 그녀는 몇 번이고 된 후였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졌다. 다른 손님들은 모두 떠나고 시끄럽던 노래방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이제 이곳에는 병호와 선희 단둘만 남아 있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비틀거리는 병호가 밖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은 술과 내면의 고통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병호 씨 괜찮으세요? 너무 많이 드셨어요. 선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서며 그의 팔을 부축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의심으로 가득 찬 그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 이 친절함도 서비스의 일부인가 병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듯 피했다. 그의 눈빛은 흐리멍덩했지만 어딘가 날카롭게 선희를 향해 있었다. 사장님. 그가 잠긴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선희는 그의 낯선 분위기에 걸음을 멈췄다. 저 시장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선희의 얼굴에 의아한 빛이 스쳤다. 병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잔인한 질문을 내뱉었다. 술기운과 의심이 뒤섞인 칼날 같은 말이었다. 그 소문, 사실입니까?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선희의 동공이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돈만 더 주면 남자 손님과 잠자리도 한다는 그 말이요. 순간 노래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희미하게 흐르던 배경음악마저 끊긴 듯했다. 선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며 새하얗게 질려갔다. 커다랗게 뜬 눈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혼란스러워하더니 이내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는 경악과 깊은 모멸감으로 물들었다. 그녀의 몸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방금 전까지 병호를 걱정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상처와 배신감만이 가득했다. 나가세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속삭임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당장 나가요? 이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명으로 변했다. 수치심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출입문을 가리켰다. 2번 다시. 내 가게에 발들일 생각 마요 쾅. 선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병호를 문 밖으로 밀쳐내고는 육중한 철문을 닫아버렸다. 곧이어 안에서 잠금쇠가 돌아가는 차가운 철컥 소리가 들려왔다. 병호는 어둡고 텅 빈 계단에 홀로 남겨졌다. 닫힌 문 앞에서 그는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잔인한 말로 한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았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굳게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 같았다. 닫힌 철문은 김병호의 세상과 이선희의 세상을 가르는 단단한 벽이 되었다. 그날 이후 노래방 기억의 간판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굳게 닫힌 셔터는 마치 병호의 잔인한 말에 상처 입고 움츠러든 선희의 마음 같았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다. 병호는 매일 밤 술에 취하지 않고는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경악과 모멸감으로 얼룩졌던 선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귀에서는 문이 닫히던 날카로운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경솔함을 몇 번이고 곱씹으며 자책했다. 그 따뜻했던 안식처를 제 손으로 부숴버린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선희의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망원시장으로 향했다. 순대국밥집 앞에서 연기를 피우던 박미경이 그를 발견하고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어이쿠 최 영감님, 아니셔. 요새 그 노래방에 발길이 뜸하시네. 무슨 일 있었수? 병호는 그녀를 무시하고 옆 가게 상인에게 물었다. 혹시 기억 노래방 사장님 어디 가셨는지 아십니까? 상인은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글쎄요. 며칠째 문을 안 여네. 가게 내놓는다는 소문도 있고 그 여자 야반도주라도 했나 봐. 야반도주. 그 단어가 비수처럼 병호의 가슴에 박혔다. 자신 때문에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다는 죄책감이 목을 졸라왔다. 그는 무작정 선희에 대해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예전에 그녀가 아들이 여의도 회사에 다닌다고 스치듯 말했던 기억이 유일한 단서였다. 며칠을 헤맨 끝에 그는 수소문하여 아들 강민혁 35세이 다닌다는 회사의 로비에서 그를 기다렸다. 퇴근 시간이 되어 나오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선희를 희미하게 닮은 젊은 남자를 발견했다. 혹시 이선희 씨 아드님 되십니까? 병호의 물음에 민혁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그는 병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누구신데 제 어머니를 찾으시죠? 저는 어머니 노래방에 다니던 손님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손님. 민혁은 코웃음을 쳤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당신 같은 노래방 손님들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평생 어떤 소리를 듣고 사셨는지 알기나 해요. 다신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게 어머니를 돕는 겁니다. 민혁은 차갑게 돌아섰다. 병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아들의 적대감은 곧 선희가 겪었을 고통의 증거였다.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그날부터 미친 사람처럼 서울의 뒷골목을 헤매고 다녔다. 선희처럼 혼자가 된 여인이 급하게 돈을 벌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허름한 식당, 인력 시장 청소, 용역 업체. 그는 닥치는 대로 찾아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 만에 기적처럼 그녀를 발견했다. 종로의 한 허름한 감자탕집 기름때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인 주방 뒷문에 서였다. 그곳에서 선희는 커다란 고무장갑을 낀 채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과 씨름하고 있었다. 늘 단정하던 머리는 아무렇게나 틀어 올렸고 피곤에 절어 창백한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힘겹게 그릇을 나르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병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그가 그녀의 삶을 이곳, 이 차갑고 비참한 곳으로 밀어넣은 것이다. 그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날 밤 선인이가 일을 마치고 나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렸다. 밤 11시가 넘어 지친 기색이 역력한 그녀가 뒷문으로 나왔다. 병호는 떨리는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섰다. 사장님, 아니 선희 씨.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선 선혜의 얼굴에는 놀라움보다 피로와 경계심이 먼저 서렸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병호는 고개를 숙인 채 간신히 말을 뱉었다. 하지만 선희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겨울밤 공기처럼 차가웠다.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요? 선희는 공허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병호의 심장을 핥히었다. 제 인생 이만하면 충분히 비참하지 않나요? 병호 씨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절 손가락질했어요. 그래도 내 가게에서만큼은 내 세상이었는데 이젠 그것마저 없네요. 그러니 제발 그냥 가세요.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몸을 돌렸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애원이었다. 그 애원이 병호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녀의 지친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병호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다음 날부터 병호의 조용한 속죄가 시작되었다. 그는 그녀 앞에 나타나는 대신 그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지켰다. 선희가 출근하기 전 식당 직원들이 사용하는 낡은 사물함으로 다가가 몰래 피로회복제 한 병을 넣어두었다. 다음 날에는 따뜻한 두유를, 그 다음 날에는 허리가 아파 보이던 그녀를 위해 약국에서 산 파스를 넣어두었다. 선희는 처음엔 누가 장난을 치는가 싶어 무시했다. 하지만 매일같이 이어지는 작은 온기에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싹 텄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을 마치게 된 선희는 사물함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 문틈으로 보이는 낯익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인 채 조심스러운 손길로 자신의 사물함에 작은 보온 도시락을 넣고 있는 남자. 김병호였다. 선희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과 미쳐 몸을 숨기지 못한 병호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예상치 못한 마주침에 시간은 잠시 멈춘 듯했다. 김병호는 손에 든 작은 보온 도시락을 어쩌지 못하고 굳어버렸고 이선희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매일 아침 사물함에 놓여있던 작은 온기의 주인이 바로 이 남자였다. 침묵을 깬 것은 선희였다. 그녀는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이러지 마세요. 선희 씨가 식사를 자꾸 거르시는 것 같아서 따뜻한 죽이라도 드셔야 제가 불쌍해 보이세요. 동정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병호는 다급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이건 동정이 아닙니다. 제 죄책감이고 진심입니다. 제가 망가뜨린 선희 씨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되돌려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절박한 눈빛에서 선희는 거짓 없는 진심을 읽었다.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이 아주 조금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날 밤 그들은 식당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밤 공기는 쌀쌀했지만 둘 사이의 얼음장 같던 벽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선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도박에 미쳐 집안을 풍비박산낸 전 남편의 이야기, 그가 남긴 빚더미를 짊어지고 어린 아들을 키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해야 했던 젊은 날들. 기억, 노래방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험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던 유일한 성체였다. 사람들은 늘 수군거렸어요. 노래방 하는 과부라고 남자들하고 웃고 떠드니 분명 해픈 여자일 거라고. 그래도 괜찮았어요. 내 공간이었으니까. 그런데 병호 씨마저 그렇게 물었을 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병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주름진 손으로 그녀의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것은 100마디의 사과보다 더 깊은 위로였다. 그날 이후 병호는 매일 선희의 식당으로 그녀를 데리러 갔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식당 동료들의 수군거림과 호기심 어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늦은 밤 지친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때로는 작은 포장마차에 들러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고독했던 두 영혼은 서로에게 가장 깊은 위로가 되어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병호는 선희가 다시 웃음을 찾는 것을 보며 잃어버렸던 자신의 행복도 되찾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늘 시련과 함께 오는 법. 그들의 이야기는 친척의 입을 통해 병호의 딸 김지영 40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중학교 교사인 지영은 평생을 반듯하게 살아온 체면과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여자였다. 그녀에게 노래방 여자와 아버지가 만난다는 소문은 끔찍한 스캔들이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원망이 있었다. 젊은 시절 일에만 미쳐 가정을 등한시했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평생을 외로움과 우라병 속에서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다고 믿었다. 그런 아버지가 이제 와서 새로운 사랑을 찾는다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다. 분노에 휩싸인 지영은 주말이 되자마자 곧장 서울로 차를 몰았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선희가 허름한 월세방에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집 앞에서 아버지가 선희의 어깨를 감싸며 다정하게 걷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그 순간 그녀의 이성이 끊어졌다. 며칠 뒤 지영은 시장에서 장을 보는 척하며 선희의 집 앞으로 다시 찾아갔다. 마침 선희가 쓰레기를 버리러 집 밖으로 나왔다. 지영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이선희 씨 맞으시죠? 지영의 싸늘하고 날선 목소리에 선희는 걸음을 멈췄다. 처음 보는 여자였지만 병호를 닮은 날카로운 눈매에서 그녀가 누구인지 직감할 수 있었다. 누구? 시죠. 우리 아버지 김병호 씨 딸입니다. 지영은 선희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위아래를 훑었다. 당신이군요. 우리 아버지를 홀렸다는 그 노래방 여자가.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지나쳐 당신 같은 여자들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고 자식들이 피눈물 흘리는 거. 몰라. 우리 엄마가 평생 어떻게 사시다 돌아가셨는지 알기나 해. 그런데 이제 와서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가. 지영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다. 선희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갔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따님 심정은 이해하지만 저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자격은 없으세요. 자격 어디서 지금 나한테 자격을 노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지영은 옆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들어 올렸다. 그 안에는 시장에서 막 사온 붉은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포기김치가 들어있었다. 정신 차려 이 여자야. 저 끔찍한 소리와 함께 붉은 김치 포기가 선희의 얼굴과 상반신을 그대로 강타했다. 시뻘건 김치 국물이 그녀의 하얀 블라우스 위로 흉측하게 번져나갔다. 배추 잎사귀 몇 개가 그녀의 머리카락과 뺨에 비참하게 달라붙었다. 선희는 충격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주변에서 탄식과 놀라움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쪽 골목에서 병호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선희에게 주려고 사온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본 순간 그의 손에서 화분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다. 영가. 병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으로 갈라져 나왔다. 그의 눈은 김치 국물을 뒤집어 쓴 채 망연자실 서 있는 선혜와 증오에 찬 눈으로 숨을 헐떡이는 자신의 딸을 번갈아 향했다. 김지영, 뒤 병호의 입에서 평생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짐승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다. 그의 눈은 지독한 분노와 슬픔으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딸을 향한 그의 시선은 이제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늘하고 무서운 것이었다. 김병호의 절규는 골목의 공기를 찢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김지영의 거친 숨소리, 이선희의 충격받은 침묵까지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분노였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본능적으로 선희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했다. 그의 넓은 등이 선희가 마주한 세상의 모든 모욕을 막아주는 견고한 벽처럼 느껴졌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병호는 딸을 향해 나직이 읊조렸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들끓는 용암과 같았다. 지영은 아버지의 그토록 무서운 얼굴을 평생 처음 보았다. 순간 움찔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억울함과 배신감이 그녀를 더 악에 바치게 만들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버지야말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평생 고생만 하시다 가신 엄마 얼굴에 먹칠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닥치지 못해 짝 병호의 손바닥이 지영의 뺨을 스치듯 때렸다. 강한 힘은 아니었지만 그 소리는 골목 안에 있던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난생 처음 아버지에게 뺨을 맞은 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뺨을 감쌌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빠가 어떻게 나한테 저 여자 때문에 그 입 다물어. 이분은 네가 함부로 저 여자라고 부를 뿐이 아니야. 내 아비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어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귀한 분이란 말이다. 병호는 선희의 손을 꽉 잡으며 선언했다. 그의 눈은 오직 딸을 향한 실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이분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 눈앞에서도 사라져. 싫어요. 아버지가 이 여자랑 헤어지기 전엔 한 발짝도 못 가요. 지영은 울부짖으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선택하세요. 저 여자를 택하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뿐인 딸인 저를 택하실 거예요. 아버지 인생에서 저 여자를 택하신다면 오늘부로 아버지랑 저 끝이에요. 다시는 아빠라고 부르지 않을 테니 각오하세요. 골목 안의 모든 시선이 병호에게 쏠렸다. 잔인한 선택의 순간이었다. 병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아내의 얼굴, 그리고 자신 때문에 평생을 희생했던 그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내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그는 잡고 있던 선희의 손에 더욱 힘을 주며 딸을 향해 말했다. 그래, 선택하마. 내 어미에게는 평생 죄인으로 살았다. 무심했고 외롭게 했지. 그 죄값 내가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갈 거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남은 인생마저 죄인으로 살 수는 없어. 그는 숨을 한번 고르고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이 사람 이선희 씨가 내 마지막 사랑이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지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다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돌아섰다. 두고 보세요. 반드시 후회하게 될 테니까. 악에 바친 소리를 지르며 그녀는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다. 상황이 정리되자 병호는 그제야 선희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김치 국물을 뒤집어 쓴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다. 병호는 자신의 낡은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뺨에 묻은 고춧가루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선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서도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이후 병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이 모든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며칠 동안 망원시장 상인들을 탐문하며 속문의 근원지를 집요하게 추적했다. 그리고 모든 증거는 한 사람 순대국밥집 사장 박미경을 가리키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병호는 박미경의 순대국밥집으로 향했다.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그는 가게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가 뜨거운 순대국이 담긴 뚝배기가 놓인 테이블을 향해 소리쳤다. 이 가게 주인 박미경 씨 좀 나오라고 해. 주방에서 나온 미경은 병호를 보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 최 영감님이 여긴 어쩐 일로? 당신이지. 당신이 그 더러운 헛소문을 퍼뜨렸지. 무슨 소리야. 노망이라도 들었나? 미경이 시치미를 떼는 순간 병호는 테이블을 그대로 엎어버렸다. 와장창 뜨거운 국물과 그릇들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끔찍한 파열음을 냈다. 가게 안의 모든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네가 내 더러운 혓바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짓밟았는지 알아?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그저 착하고 약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짓거려도 되는 줄 알았어. 병호는 미경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그녀에게 다가섰다. 겁에 질린 미경이 뒷걸음질 쳤다. 선량한 사람한테 뱀 같은 혀를 놀린 죄 똑똑히 받아. 내가 이 시장 바닥에 네가 어떤 인간인지 전부 다 알려줄 테니까. 병호의 분노 어린 외침이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시장 사람들이 가게 문 앞에 몰려들었다.
그제야 사람들은 소문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선희에는 멀찍이 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을 위해 대신 싸워주는 남자의 넓은 등을 보며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이 지긋지긋한 곳을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소동이 잠잠해진 후 집으로 돌아온 병호에게 선희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호했다. 병호 씨, 우리 여기를 떠나요. 병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향한 간절한 의지를 보았다. 다음 날 새벽 낡은 1톤 트럭의 짐칸에는 두 사람의 단출한 세간이 실렸다. 김병호는 운전석에, 이선희는 조수석에 나란히 앉았다. 시동을 걸자 차는 익숙했던 서울의 뒷골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백미러 속으로 시끄럽고 정들었던 망원시장의 풍경이, 그리고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악몽 같은 기억들이 점처럼 작아지다 이내 완전히 사라졌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시선과 꼭 맞잡은 손의 온기가 그 어떤 대화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조용한 의식이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충남 보령의 한적한 어촌 마을이었다. 비릿하지만 상쾌한 바다 내음이 도시의 매연에 찌들었던 폐를 정화시켜주는 듯했다. 그들은 바다가 멀리 내다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낡은 촌집을 얻었다. 칠이 벗겨지고 삐걱거렸지만 두 사람이 함께할 첫 보금자리로는 더할 나위 없이 아늑했다. 처음 며칠 그들은 말없이 집을 수리하고 작은 텃밭을 일궜다. 호미로 흙을 고르고 상추와 깨집 씨앗을 심었다. 함께 땀 흘리고 마루에 앉아 보리차를 나눠 마시는 평범한 일상이 그들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었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도 없었다. 오직 잔잔한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그들의 곁을 맴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뭇에서 온 늙은 커플에게 무심한 듯 따뜻했다. 갓 잡아 올린 생선이라며 툭 던져주기도 하고 텃바디를 거들어주며 농사 요령을 알려주기도 했다. 아무도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저 고된 삶의 끝자락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노인으로 받아들여 주었다. 어느 날 저녁 병호와 선혜인은 방파제에 나란히 앉아 붉게 타오르는 서해의 낙조를 바라보고 있었다. 선희가 조용히 병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내 인생에 이렇게 평온한 날이 다시 올 줄은 몰랐어요. 병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이 대답했다. 나도 그렇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당신이 옆에 있다는 게 꿈만 같아. 그들의 삶은 노래와 함께였다. 저녁이 되면 병호는 낡은 기타를 꺼내 조용필의 노래를 퉁겼고 선희는 맑은 목소리로 따라 불렀다. 더 이상 외로운 독백이 아닌 따뜻한 화음이었다. 그들의 노랫소리는 바닷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선희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낯선 번호였지만 그녀는 예감처럼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어색하지만 한결 부드러워진 아들 민혁의 목소리였다. 어머니, 저예요 민혁이. 아들, 웬일이야. 그냥 잘 계신가 해서요. 두 분 거기서는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선희는 모든 것을 용서받는 기분이었다. 그럼 괜찮고 말고 너야말로 밥 잘 챙겨 먹고 다니고 네, 다음 달에 한번 내려갈게요. 그 아저씨, 아니 아버지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전화를 끄는 선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병호는 말없이 다가와 그녀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길고 길었던 상처가 드디어 아물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병호와 선희는 평소처럼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쏟아질 듯한 별빛 아래 병호가 불쑥 물었다. 선희 씨, 그때 내 딸이 그런 몹쓸 짓을 했을 때 나 원망스럽지 않았소? 선희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달빛 아래서 유난히 평온해 보였다. 아니요, 하나도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고맙다니. 그 순간 병호 씨가 나를 위해 세상과 맞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았으니까요.
내 평생에 나를 그렇게 지켜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었어요. 병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선희의 손을 잡고 자신의 거친 뺨에 가져다 댔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병호의 휴대폰에 짧은 메시지 알림이 떴다. 발신자는 딸이었다. 한참 동안 연락이 끊겼던 딸에게서 온 첫 메시지였다.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아빠, 잘 지내세요? 그 짧은 한 문장에 병호는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미안함 후후회, 그리고 아주 작은 용서의 씨앗. 완전한 화해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언젠가 다시 웃으며 마주할 날이 오리라는 희망을 품기에는. 병호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곁에서 잠든 선희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고른 숨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있었다. 온갖 소문과 오해, 그리고 지독한 고독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마침내 진짜 행복이 뿌리내리고 있었다.